여기 이제 동시행항변권이 실무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1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거래 관행이 오면 1월 10일 날 이제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계약금을 일단 교부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쯤 뒤에 2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려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뒤 3월 10일 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행이 끝나가는데, 거래 관행에 여기 동시행항변권은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뭐냐, 첫 번째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지금 2월 10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는 것은 매수인 쪽에서 선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동시행할 것은 소유권 전하고 잔금 지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2월 10일 날 얘가 중도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한테 네가 소유권 잊을 때까지 나 중도금 지급 뭐 하겠다, 이렇게 개길 수 있냐, 지금 그 이야기인데 당연히 안 된다, 그 이야기고. 왜냐, 얘가 중도금은 선이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말을 바꿀 때는 누누이 이야기지만 민법은 항상 말을 바꿔서 출제하고 사려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는 원칙 동시행항변권 행사를 못한가, 뒤집으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상대방의 채무는 3월 10일 날 소유권 등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2월 10일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고 말이야. 어버치나 며치나 똑같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 원칙 동시행항변권 행사를 못하는데, 다시 하게요, 말을 막 바꾸고 뭐하고 사려내고 그러니까 제발 이해하라고 말이야. 또 실무에 써먹어야 되니까. 위에가 있다. 어떤 경우, 첫째,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7, 8의 사례에서 얘가 2월 10일 날 중도금 지급을 안 했다, 채무 불량, 이행 지체, 이행을 지체하는 도중에 3월 10일이 됐다,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얘의 소유권인 채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인데, 이제는 여기 플러스 중도금 지급도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특히 신경 사례 문제 볼 때 지금 2월 10일부터 잔금 지급을, 요때까지는 얘가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 이런 걸 이행 지체라 그래요. 이행 지체에 해당이 돼요.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줄여서 지연 손해금 그래요. 나 요걸 물어보면 매수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또 다른 말로 이행 지체 책임진다, 또 다른 말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해야 된다, 다 같은 의미야. 이게 동시행관계로 바뀐다는 거. 따라서 매도인 쪽에서 3월 10일 날 얘한테 네가 중도금은 한 달 전에 선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라, 얘가 청구하면 이제는 여지없이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나 중도금 지급도 못하겠다, 이행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동시행관계로 바뀐다, 그 이야기야. 이행전 도니까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 도래하면. 왜 그러느냐, 이 동시행항변권은 이행 청구 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행 청구 시에는 변제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을 요것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왜? 그러나 여기서 사례 문제 볼 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뒤에서 이제 다시 나오지만 이거 같이 물어보니까 지금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이런 거 틀리면 바뀌기 힘드니까 이 사이에는 채무불량 책임, 이행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중도금 지급도 소유권 이전하고 동시행관계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게 되면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게 돼 있어요. 이 경우는 이행기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그 말. 왜냐?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니까.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나 중도금지도 못하겠다. 정당에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동시행관계로 바뀌는 잔금지급이 도래한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매수인은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문제 풀 때 사례 문제 풀 때 또 실무에서 중요하니까 어떤 대목을 물어봤는가 여기서 여기까지인가 잔금지급이 도래한 이후 물어봤는가 구별 잘해서 문제 잘 풀어라고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왜 선이행으로부터 원칙 동시행항변권에서 뭐한다. 첫 번째 왜 두 번째 왜 후이행 의무자 이행의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2월 10일 날 이 매도인이 이미 사업하다가 쫄딱망해서 부도가 났다. 신용불합. 그러면 내가 2월 10일 날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됐다 그래서 선이행해버리면 3월 10일 날 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받기 어렵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신용불합, 재산상태 악화 이런 경우는 후이행 의무자 이행의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2월 10일자로 매수인은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나 중도금 지급도 못하겠다. 정당에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학자들은 이름도 잘 이쁘게 붙여놨어요.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붙여놨는데 왜냐? 후이행 의무자 이행의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있으니까 내가 소유권 이전 못 받을까 봐 불안하니까 중도금 못 주겠다고 개긴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의 항변권. 하도 물어보니까 원칙 예외 정리 잘하라고. 거기 판례. 우측에 넘어가면 제일 위에 줄에 거기 판례가 그 거래 관행했다는 거 판례인데 세 번째 줄 잔금 지급 이후부터는 중도금 지급이 안 돼서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잔금 지급을 도래하기 전 요 사이는 지체 책임 부담하니까 구별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으로서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을 거 그랬는데 그것도 바꾸고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할 것 이렇게 그래야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거 그랬는데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할 것 그래야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한다. 막 바꾸라 그 말. 이때도 동그라미 2번 요 판례 하나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물론 이 거래 관행했던 요게 이제 시험에 쏟아 나오고 원래 저 매도인의 소유권 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인데 거래 관행하면 얘가 이행 제공을 했어요. 나 잔금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달라. 근데 얘가 이행 제공한 거를 수령하지 않고 이런 거를 수령 지체 수령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도 안 해주더라고 말이야. 따라서 두 번째 이 앞전에 이행 제공했더니 얘가 수령을 안 하길래 이번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앞전에 잔금 줘봤더니 안 받길래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소유권만 넘겨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면 수령 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걸 묻었는데 이런 수령 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항변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말을 바꾸면 한 번 이행 제공에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가 수령을 지체하더라도 다시 이행 청구할 때는 자기 쪽에서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행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등으로 청구를 해야지. 얘가 동시행항변권 행사 못하는 거지. 수령 지체에 빠졌다 그래서 이행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면 얘도 여지없이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는데 이게 얼른 보면 우리 상식에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주었더니 안 받더라.
그래 이행 정하지 않고서 청구했더니 얘가 이번엔 여지없이 수령지체에 빠졌으면서 동시행함으로써 네가 잔금 줄 때까지 소유권 뭐 하겠다. 이 앞에 줄 때는 안 받는 애가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래 이게 언론 보면 상식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학설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 얘가 수령지체에 빠졌다 그래서 이행 정하지 않고서 청구했고 그러면 선 이행받는 셈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얘가 지금 얘 쪽에서 무자력 상태,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잔금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무자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얘만 선 이행한 셈이 되고 얘는 이행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신의체 개판한다는 것.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 완벽한 행사할 수 있다. 얼른 보면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한 번 이행 정보에 따라서 동시행 완벽히 선멸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묻든 마치라고 말이야. 그 다음 혈액에서 소송상 혈액. 먼저 동시행 합력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항변이란 말은 소송법 용어로 바꾸면 원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면 무엇을 주장한다는 것을 항변한다, 원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로. 그럼 소송에서 지금 얘가 지는 소유권이냐 안 하면서 얘한테 잔금 지급 청구했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 행사에서 정당에 거절했고 거절했더니 얘가 잔대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여기 매수는 피고로서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정에서 재판장 매매는 쌍무니까 나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거요.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얘가 원용해야지, 주장해야지. 법관은 이자 동시행 항변권을 참작해서 그러면 니네 둘이 동시에 이행하라,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는 것. 만약에 여기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원용을 안 했다, 밥만 먹는 입이 됐다, 주장을 안 했다. 그러면 법관은 직권으로 피고 동시행 항변권을 참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작사에도 이거 사표내야 돼요. 얘 편들어 주니까. 따라 직권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정리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제법상 효력이다 이야기인데, 방금처럼 동시행 항변권의 명칭을 알 수 있다시피 동시행 항변권을 원용해야지, 주장해야지 동시행 항변권 효력이 생기는데, 동시행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않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다음 두 가지 효력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실체법상 효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않더라도 핵심은 존재란 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 두 가지로 생기는데, 따라서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 두 가지로 생긴다. 주장할 필요가 없이. 동시행 항변권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기하지 못한다. 이것도 시험에서 지겹도록 출제를 하는데 사례 문제로 동시행 항변권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집중해서 들으란 거예요. 이런 걸 하나 손대면 한 5분에 10분이 날아가 버려. 그것도 가르쳐 줘야 돼. 이걸.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쳐 줄 때 제가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두 번 이거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나도 민법은 양이 많아갖고 다른 과목처럼 암기시로 공부해서 민법은 손도 못 댄다고. 그러니까 자꾸 부탁드리는 거야. 제발 집중해서 두 번 설명 않도록 좀 해달라고. 사람 문제로 집중 출제되면 말 그대로 안 나온다고 말이야. 그래서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야. 지금 갑이 을에게 1억 원짜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 채무자. 이 을은 동일인,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자기 토지를 8천만 원에 매매했다 치고,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8천만 원짜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서로 간에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다. 얘는 얘한테 1억 원짜리 금전 채권, 얘는 얘한테 8천만 원짜리 대금 채권. 서로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제하기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1억 원에서 8천만 원 상계 공제하고 2천만 원만 받는다.
이게 상계니까 이렇게 상계하면 아주 간단할 건데 서로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났다는 거. 매매가 쌍무계약이라는 거야. 쌍무계약은 통시행환배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매도인 을이 8천만 원짜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는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매수인 갑에 대해서만 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 얘는 여지없이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대금 지급 뭐하겠다? 동시행환배권 행사해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에 대해서 갖는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에는 매수인 갑에 의해서 동시행환배권이 붙어있다 그 말이야. 얘가 소유권이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하면 동시행환배권 행사하니까 이게 동시행환배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고 말할게. 그 다음에 자동채권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자동채권은 채권이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상계할 때 상계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채권 그래요. 이 경우는 이제 8천만 원 대금채권 가지고 대등하게서 이렇게 상계하니까 요 대금채권을 자동채권 이거 가지고 상계한다 그런 의미라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런 동시행환배권 붙어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상계해버리면 2천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할 건데 왜 이런 경우는 이런 동시행환배권 붙어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야기야. 상식 상계해버리면 쉬운 말로 얘는 소유권 이전도 안 한 상태에서 대금만 받은 셈이 돼버려. 이걸 가지고 바로 상계해버리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시관 표현을 빌리면 만약에 얘가 이 동시행환배권 붙은 채권을 가지고 바로 상계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동시행환배권 행사할 기회를 갖지를 못한다 말이야. 원래도라면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하면 얘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대금 지급 뭐하겠다? 동시행환배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상계해버리면 얘가 동시행환배권 행사를 못하니까 얘한테 너무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사례가 출제가 되니까 집에 가서 연구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동시행환배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지금 둘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인데 여기에 3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 3월 20일 날 매수인이 잔금 지급 안 했다 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했다 이런 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가 요걸 묻거든요.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동시행환배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동시행환배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소유권을 안 하면서 잔금지급 청구하면 얘는 네가 소유권 넘길 때 잔금지급 뭐 하겠다 물론 반대 얘도 마찬가지지만 동시행환배권 행사해서 정당하게 요거 거절할 수 있는 거렇게. 따라 동시행환배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러나 주의할 것 행사할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지체책을 면하기 때문에 사례 딱 내놓고 이런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사례 딱 내놓고 매수인은 3월 20일 날 동시행환배권을 운용해야지 행사해야지 지체 책임을 면한다. 그러면 틀려있다 그 말이야. 행사할 필요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지체 책임 면하니까 그것만 조심하라고 말. 존재란 말 핵심 포인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 상계선 안 된다 이거는 사례 문제로 내기 때문에 틀린 사람 부지기수고 2번에 이행지책을 면한다 이거는 동시행환배권 행사할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체책임을 면하는데 그 말을 이해 못해서 빵점뼈를 수두룩 하니까 요 주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소멸시효 문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동시행환배권 적용 확장은 소멸시효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도 가르치면 또 10분이 날라가. 또 소멸시효 떠들고 뭐 해야 되고 뭐 매매에 들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연구해보고 못하면 나중에 공부하자고 말이야. 동시행환배권의 적용 확장은 확장이라는 표현을 할 때 원래 동시행환배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된 계약혈액이요. 양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니까. 이 공평원리각에서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된다는 거. 그렇다고 보면 양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무는 아니지만, 잘 들어야 돼요.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는 아니지만, 원래는 쌍무계약부터 동시행항변권이 발생이 되는 거지만, 동일한 쌍무계약부터 발생되는 채무는 아니지만 양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이유에서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의 확장 적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도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양채무를 동시에 하는지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이유에서 동시행항변권을 확장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옛날 시험 같으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동시행항변권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규정은 없지만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고, 판례 등에 의해서 규정은 없지만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되는 거하고 구별해서 시험에 출제하게 됐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머릿속에 담아야 돼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내고 동시행관계냐 아니냐 간단히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 민법이나 특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중에서는 동그라미 1번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건 311조 제일 중요하고, 전세권의 경우 동시행관계 점검 다시 딱 하고, 뒤에 바로 나오지만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화는 이것도 동시행관계, 이거 딱 점검하고, 우측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7번 가담법 특별법에 나오는데 가담법 4조 3항이에요. 가등기 담보 경우에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번 주에 가르쳐줬는데, 번딩케 하려면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 인도 플러스 펀딩 의무, 요게 동시행관계예요. 그래야 채무자가 청산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동그라미 7번. 요 세 개는 점검을 딱 하라고 말이에요.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동시행항변권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점검 딱 하고, 매매계약이 이행이 된 상태에서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판례로서 매도인은 대금 반환, 매수는 소유권 반환, 동시행관계.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8번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는 목적 반환, 동시행관계. 그 다음 누구나 다 아니까 뭐 읽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틀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동그라미 6번 매매 등의 경우 목적물 위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말소시켜 줘야 되겠죠. 점검 딱 하고, 소유권 이전 플러스 말소 의무 이코르 매수는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다, 그 이야기야. 설마 이런 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높아시면 지적해 준 거 읽고 하라고. 그 다음 밑에 판례가 부정하는 경우서 동그라미 2번 3번 저당권, 그 다음에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2번 3번은 싸잡아서 기억을 하는 거야. 이걸 딱 원리는 똑같아. 그 하나하나 기억하면 머리통 깨져본단 말이야. 지금 앞에서 지겹도록 내 부정성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 가부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이 된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물론 경료됐을 것이고, 얘가 1억 원 변제하면 당연히 이제 요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채무자의 채무 변제하고 채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무가 동시행관계냐, 이걸 묻겠는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야. 한번 생각 없이 두드려 외우고 다니까 뭐 복장이 터진 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부정성 변제했다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 187조에서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따라서 말소 등기는 나중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안 해도 180조 저당권 소멸하지 않단 말이야. 따라서 선 변제 후 등기 말소. 동일한 이유에서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도 마찬가지야. 양도담보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에 경료되는 것이 양도담보고, 가등기담보는 저번 시간에 가르친 것처럼 이 건물이 왜 채권자에게 가등기가 경료되는 것이 가등기담보, 이전 등기되면 양도담보. 그럼 이것도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1억 원 변제하는 거하고 이전 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당연히 아니고
선변제 후 등기 말소. 2번 3번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이것도 똑같은 담보물권 취급을 하니까 저당권하고 동일하게 선변제 모조리 후 등기 말소. 거기 지금 3번이 이전 등기 양도담보지만 이걸 가등기로 바꿨을 때 가등기 담보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은 번갈아가면서 출제하니까 제발 좀 단어 바꿀 때 좀 틀리지 말라는 거야. 보고 있으면 미쳐보고 싶다니까요. 막. 이런 걸 틀려가지고 저당권은 또 맞춰.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가등기 했더니 또 틀리고 나오더란 거예요. 예? 사람이 한장해보고 싶은 게 옆에 보고 있으면. 원리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저당권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똑같은 담보물권 취급을 똑같이 부종성이 인정이 돼. 따라서 변제하면 피담보 적성을 싸그리 말소 등기 안 하도 싸그리 소멸해 이렇게. 등기는 나중에 말소. 그다음 거기 뒤에 동그라미 4번이 여기 지금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판례인데 주택임대법에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변환 안 해주면 임차인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하고 거주 이전하면 된다. 생활상식으로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편하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시켜주는데 동시행관계 아니죠. 당연히 선보증금 반환이야. 후 임차권 등기 말소고 상식이잖아. 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가 생각해보는 거야.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하니까 등기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임대인은 이행 지체에 빠져 있는 거야. 종료됐으면 반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 등기 말소다 그 이야기야. 그 임차권 등기명령도 어떨 때 신청하는가 알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그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문제는 5번인데 요게 지금 2000 최근 8년대 이거는 좀 비교를 좀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그 동그라미 5번은 또 이거 손대면 또 5분 10분 날라가니까 그 다음 기회에 배우기로 하고 체크만 딱 하고 지금 시간을 절감해서 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다음 위험부담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 계약법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쉬운데 양도 좁고 근데 비교할 걸 정확히 비교를 않게 되면 빵점짜리 수두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례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요. 글자 그대로 계약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도 많이 겪어서 하니까 사례 문제가 또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위험부담은 100% 사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 비교할 거 정확히 비교하자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후 약속한 날이 4월 20일, 이행기는 4월 20일이고 그런데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벼락이 떨어져서 또는 옆집에 불나서 홍수가 나서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건물이.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출판 후 사례는 한눈에 봐도 우리가 후발적 불능 사례한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위험부담 문제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을 전제해서 따라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 계약은 일단 유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은 일단은 소유권은 채무 부담하고 매수인도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할까 유효니까 후발적 불능은 유효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런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에 불가능했다는 것. 벼락이 떨어졌다, 홍수가 났다, 옆집에 불났다 이런 경우니까. 따라서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에 불가능.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소유권은 채무는 이행할 수 없으니까 이 채무가 소멸이 돼요. 이렇게. 이럴 때 이게 쌍무계약이라는 거. 그러면 쌍무계약은 대가제 의존관계 있는 채무가 양자 모두에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자의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소멸이 됐는데 이거하고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매수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찌 됩니까? 요걸 묻고자 하는 것이 위험부담 문제예요. 이 위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은 불이익을 말하는데 이런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사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로부터 생기는 불이익 이걸 위험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불이익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따지는 것을 위험 부담.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이 말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자 말이야. 이게 쌍무계약이야. 그럼 이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소멸이 돼요. 그럼 이거하고 대가지 의존관계인데 매수는 대금 미급 채무는 의존관계 있으니까 따라서 같이 소멸하겠죠. 이렇게 소멸이 되니까 매도인은 자기 채무 면하지만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다. 이 채무도 같이 소멸이 됐으니까 다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을 계속 바꾸니까 자유적으로 갖고 놀라는 거야. 후발적 불능. 쌍방의 책임은 사실 이행이 불가능. 그럼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이니까 소멸. 그래서 이게 쌍무니까 이가 의존관계인데 매수인의 대금 집시는 어찌 되니까 같이 소멸 의존관계 있으니까. 따라서 매도인은 자기 채무 면하지만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없다. 이 채무도 소멸했으니까. 따라서 결론. 매도인은 채무자는 자기 잘못도 없으면서 건물 날려버리고 매수인으로부터 반대급으로서 대금 한 번도 못 받으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불이익을 위험을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할게.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위험 부담은 일단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당사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계약은 이미 유효고 채무가 다 발생이 되는 게 후발적 불능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얘한테 귀책사고 했거나 얘가 불냈거나 또는 얘가 불냈거나 그러면 아주 간단해. 네가 책임지면 네가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이처럼 쌍방의 책임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 줄 것인가? 누군가가 불이익을 유발해야 된다고. 예컨대 이 사안에서 어차피 이자와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해요. 근데 대금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얘가 불이익을 입는 셈이고 건물 만져도 못 봐서 대금 주니까 얘가 대금 못 받으면 얘가 불이익을 입는 셈이고 잘못 없이 날리면 대금 못 받으니까 누군가가 불이익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 불가능했으니까 책임이 있으면은 이런 건 아주 쉬워. 우리 민법은 원칙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 따라서 쌍무계약의 특성상 요게 소멸하면 대가 중에는 이것도 소멸이 되니까 얘는 채무 면하지만 얘한테 대금 지급 청구 못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얘는 건물 지 잘못해서 날리면서 대금 못 받으니까 모든 불이익 매도인 채무자가 있는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 사료로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시간 오래 걸릴 필요 없어요. 딱 10초면 정답이 나와.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10초 이내에 이런 걸 풀어내라고 말이야. 10초 이내에 1분 걸리면 안 되고 시간 절감하다. 거기에 의에 쭉쭉 있고 동그라미에서 한번 이연부담을 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다. 자주 물어보니까 점검 떠가고 따라서 이런 경우 특약에 의해서 매수인 채권자가 이연물 부담 특약 맺으면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특약에 따라서 이연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 계약서 대리를 써먹으라고 말이야. 이게 매매대금 매를 3억이다. 그럼 이 특약 하나 써놓냐 마냐에 따라서 3억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유념해서 실무에서 시험을 떠나서 써먹으라. 돈이 수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 이연부담의 정의 동그라미 1번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한다. 반드시 전제 딱하고 후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일단 유효가 돼야 돼. 그래서 이미 발생된 채무들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따지는 거니까. 대신 원시적 불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로 돌아가니까 이런 걸 구별 잘하라 그 이야기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 5층 넘어가서 채무자 이연부담주의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 쌍방의 책임 없는 사로 이행할 수 없게 될까 점검 딱하고 사례는 이런 식으로 내요. 거기도 무슨 제3자가 방해를 했다 뭐 국가가 수익금지 조치 취했다 나왔는데 이렇게 제3자가 불렸다 홍수관에 밀다 옆집에 불났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효과 기억 채권자 채무 여기서 채권자는 매수인 소유권에 관해서 매도인이 채무자니까 그 민법 첫 조에다 가르쳐줬자 따지니까 채권자 채무도 소멸하는 결과 매도인 채무자는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 못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불이익입니다 그 이야기고 이때 저 일미 일부를 이용한 경우 사례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예합이 아무 필요 없다고. 더 칠판 칠판에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얘가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지급했다. 칠판을 사활해서 계약금 3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 경우는 지금 얘가 모든 불이익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얘는 대금 지급 청구를 못해요. 그럼 원래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일부로 써먹여야 되는데 여기는 대금 지급 청구를 뭐하니까 이 계약금을 매매 대금으로 써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전액 부당이 들어 매수인에게 판단할까. 전액 판단. 그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대금 지급 청구 뭐하니까 계약금 돌려줘야지. 그 이야기. 그 다음 동그라미 대상 청구권. 이것도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이 대상 청구권은 민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대신 학설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자 냈을 때 이런 것만 빨리빨리 캐치하면 돼. 이 경우에 지금 제3자 A가 이 건물에 불렸다. 제3자 A가. 그러면 A는 소유권 처음 면하지만 매수는 대금 지급 청구 뭐하니까 매도인 참모자가 이제 위험을 부담해야 되지만 대신 얘는 불법행위를 범한 제3자 A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얘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나는 1억 원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얘가 얘한테 1억 5천짜리 그 다음에 건물값이 많이 올라서 1억 5천짜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야. 왜냐? 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받은 상태에서 불났으면 내가 1억 5천 얘한테 받을 건데 1억 주고 1억 5천 손해배상 청구받을 건데 불만이 있다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 매수인이 자기의 반대 채무 이행 대금 1억 원을 지급을 하고 대신 매도인 채무자가 제3자에서 갖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조건을 자기에게 이전해달라고 청구 못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당연히 반대 채무 이행하고 얘가 얘한테는 1억 5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조건을 대신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를 대상 청구권. 사람 문제 풀 때 그런 거 빨리빨리 판단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다 매매대금 1억 원 계약 체결한 이후에 토지가 수용이 됐다. 수용. 그러면 이행이 불가능. 그러면 얘한테는 1억 원 대금 지급 청구를 못하고 사업 주체에게 손실보상 조건을 갖게 되는데 이게 1억 5천짜리더라. 그럼 마찬가지 1억 주고 1억 5천 줘 손실보상 넘겨다가 청구한다. 이런 게 대상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풀지 말면 되고 문제는 그 밑에 대상 청구 개념이 있었는데 그 밑에 예를 전부 바꿔야 돼. 예습 안 했으니까 뭐 바꿀지 안 바꿀까 모르겠지만 앞에 개념 쓰여 있고 뒤에 예컨대 매매의 목적물 예 들어있죠. 그게 지금 아까 불법으로 손해배상 요 예를 들어놓은 거야. 근데 그게 좀 전부 바꿔졌어. 책에 쓰였는 매수인은 싸그리 매도인으로 바꾸고 다 거꾸로 돼 있으니까 매도인은 다 매수인으로 바꾸시면 돼.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 못해요. 그 예가 지금 아까 내가 예 들어놓은 불법이 손해배상 이거 예를 들어놨는데 이 녀석이 매도인과 매수를 다 거꾸로 써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매매 목적물 제3자 불법을 해서 목적물 있죠. 그 결과 매수인이 이렇게 되는 거를 매도인으로 바꾸고 그 인도차를 면한 경우 매도인이 요거는 매수인으로 바꾸고 매수인의 이거는 매도인으로 바꾸고 다 바꾸라고 말했어. 거꾸로. 이 새끼가 엉터로 지금 예를 들어 전부 뒤집어 놨어 새끼가 이게. 그 다음에 아까 가르친 요 예를 또 올리고 그 다음 뒤에 외가 있다고 말이고 그 위에 판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외에는 뭐냐 그러면은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니까 외에는 거꾸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외인데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고 왜 상식이냐?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냐 불이익을 입느냐. 첫째, 채권자에게 귀책사고가 있는 경우 사례를 이렇게 바꿔보면 돼. 아까 똑같은 사례에서 건물에 대해서 3월 10일 날 매매했다. 4월 20일 날 소유권 등록 약속을 했는데 이 사이에 후발적 불이익이 되니까 매수인 채권자가 소유권 관련해서 얘가 채권자니까 현장 가서 담배 피다가 불려버렸다. 뭐 채권자가 귀책사고 있으니까 얘가 불이익을 입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후발적 불이익과 유효이지만 이행이 불가하니까 소유권의 채무는 소멸. 이와 대가의 우정관계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얘한테 귀책사고가 있는 경우는 이 대금 지급 채무가 전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얘는 채무 면하지만 얘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물 만져도 못 본 사람 대금은 지급하니까 불이익을 애가 갚는다 그 이야기인데 채권자 이연 부담에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얘한테 규칙성 중에 얘가 불이익을 입어야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두 번째도 상식이야. 지금 4월 20일 날 얘가 아나 때 됐다 건물 가져가라 이행 제공을 딱 했어요. 4월 20일 날 이행이 돌아서. 근데 얘가 차일필 수령을 지치하고 있다가 건물 인도를 안 해가더란가. 수령을 지치하고 있다가 4월 25일쯤 건물에 벼락이 떨어졌다. 옆집에 불나서 멸실이 됐다. 그러면 수령을 지치하는 도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령을 지치하는 도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이럴 때는 누가 이행을 부담된가? 나는 이미 이행기에 이행 제공을 정당하게 했고 그걸 얘가 수령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까 당연히 얘한테 규칙세가 있는 셈이죠. 따라서 똑같이 채권자가 불이익 입는 당이 이런 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지금 채권자에게 규칙세가 있는 경우 수령 지체 도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어 이행이 불허한 경우도 채권자가 이행을 부담하면 돼 있으나 위험 부담 문제로 이걸 규정을 해놨으나 이거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해놨기 때문에 실적 의미에서는 위험 부담이 아닌 거. 이게 본래 의미 위험 부담은 쌍방 모두에게 규칙사가 없는 경우 그때는 어느 누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 이게 참 난감하다 그 말이야. 얘한테도 누구한테도 규칙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입법자 결단에 달려있는 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까 거기에 달려있다. 근데 우리 민법은 매도인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원칙을 해놨다.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 문제에서도 당사자 쌍방의 책임사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 부담과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채권자에게 규칙성이 있거나 수령지체 도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사로 이행이 불가능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걸 당연히 규정해놨어요. 채권자가 위험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간혹가다가 출제가 되고 그럼 이걸 싸잡아서도 또 물어보니까 토시만 바꾸면 사례가 바뀌니까 제3자가 불렸다 뭐 얘가 불렸다 뭐 얘가 불렸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례를 바꾸니까 이거 통째로 오지선대로 같이 싸잡아서도 요즘에 많이 물어보고 정리 반드시 잘하라고. 다시 우리가 아까 배운 계약처에서 관책이면 원시적 불능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지만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위험부담은.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후발적 불능인데 요 건물이 자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당사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벼락이 떨어졌다 옆집에 불나서 멸실이 됐다. 방금 따져봤죠? 얘가 불이익 입죠? 그 다음 얘한테 규칙사유가 있다. 얘가 불이익 입죠? 여기까지 지금 가르쳐 들었어. 근데 후발적 불능에서 한 가지가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책에 지금 빠져. 그게 뭐인가요? 얘한테 규칙사유가 있는 경우가 지금 빠져 있죠? 이자가 불는 것을 지금 이야기 안 했잖아. 책에도 없고. 이 매도인 채무자 규칙사에서 이게 멸실되면 이거는 채무 불능의 문제로 가. 요거는 바로 뒤에 해제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별하는 말이야. 지금은 매도인 채무자 규칙사가 없는 경우가 지금 위험부담 문제로 가 있는 거야. 우리 민법에서.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이전 시기 같은 것은 거의 요즘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거기 뭐 고용계약이나 판례 이런 것도 여러분 시험에 아무 상관없고. 이런 사례 나왔을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그것만 빨리빨리 판단해서 문제 풀 줄 말면 돼요.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계약. 이것도 이제 거의 한 년마다 한 문제지. 이것도 요즘에는 거의 100%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3자라는 계약도 아까 이미 전제를 했다시피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는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하는 계약의 효력 문제지만 제3자라는 계약은 쌍무계약하고 직접적인 관계없어요. 없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제3자라는 계약이 많이 행위다 보니까 편의상 계약 효력 부분에 같이 규정해 놨으니까 이것도 동시행함과 위험부담처럼 쌍무계약의 특유하게 발생하는 효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제목도 이 자석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3번이 위험부담, 4번이 제3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쌍무계약의 효력해놓고 1. 동시행항변권, 2. 위험부담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쌍무계약 효력 밑에 써야 되고 제3자의 별도 제목으로 쓰는 거야. 번호도 따로 붙여가지고. 그 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3. 위험부담, 4. 제3 똑같은 식으로 써놔붙잖아. 제목도. 법은 그 제목 하나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제목만 보면 체계가 딱 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 알아듣나요?
따라서 제3자라기엔 쌍무경은 상관이 없다. 염두 두고 마지막이니까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